여기 한국이 기회를 주었다고 말하며 감사의 사연을 보내온 태국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태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어서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티와시입니다. 방콕의 한 고급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호텔의 화려한 로비를 지나며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제 미래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까다로운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 달 급여가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팁을 포함해 7, 80만 원을 벌고는 있지만 이 돈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어느 날 늦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고 저는 무거운 짐을 든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 구겨진 유니폼.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이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열심히만 일하면 태국보다 3, 4배는 더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선배는 한국에서 5년 일하고 와서 집도 사고 차도 샀다고 자랑했어요. 그들의 말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점점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더 나은 월급, 더 나은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어요. 다음 날 호텔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의 짐을 나르는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짐을 나르며 마주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어 학원 간판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서 일해볼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거야. 한국행을 결심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일을 마치면 곧바로 한국어 학원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복잡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던 한국어 인사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와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문법, 어휘, 듣기, 읽기.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래의 내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생각하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점수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티와 씨, 지금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열정과 노력을 봤어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호텔에서 일할 때도 틈틈이 한국어 단어를 외웠고
휴식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입국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많은 태국 관광객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토록 준비한 한국행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아니라 정식 취업을 위해 가는 것이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한국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긴장감도 커졌지만 그만큼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매일 밤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이제는 한국어로 된 뉴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티왓,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왔잖아.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느낀 건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저를 성장시켰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곳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들을 공부했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신체 검사와 질병 검사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되었지만 다행히 모두 정상이었어요. 한국행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매일 한국 관련 뉴스를 찾아보며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마약 소지로 체포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일 뿐이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폭력 사건 등 다양한 범죄에 한국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로 인해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인 고객이 체크아웃을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하지만 최근 뉴스 때문에 한국에서 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꿈꾸던 한국행이 이런 상황들로 인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언론에서 태국인들의 범죄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뉴스 속 인터뷰에서 한 한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태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꺼려질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그토록 준비해온 한국행이 이런 이유로 무산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 제 꿈이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이런 범죄 사건들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에 오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법을 지키며 여행을 즐기고 있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태국인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한국인들에게 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안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서 더 모범적으로 행동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어요. 한국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또한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만나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려고 했고, 동시에 태국의 좋은 점들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양국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한 한국인 손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티와 씨, 당신 같은 태국인이 있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에 가면 꼭 성공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욱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일하는 호텔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로비가 이제는 한산해졌어요.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절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호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현상이 저희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방콕 전체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불안해졌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들도 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한국에 갈 기회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자주 가는 근처 상점에 들렀어요. 그곳 주인인 솜차이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티왓, 요즘 한국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야. 한국 손님들은 정말 좋았거든. 가격을 깎지도 않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 솜차이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한국인들의 모습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만난 한국인 손님들도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솜차이 아저씨의 다음 말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은 좀 달라. 항상 중국이 태국보다 잘 산다면서 물건 값을 깎으려고 해. 때로는 정말 무례하게 굴기도 해. 솜차이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평가가 기분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호텔에서 만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일부 손님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국인 가족이 체크아웃을 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그들이 미니바에서 사용한 음료수 값을 내지 않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먹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결국 매니저가 나와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로비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태국은 중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야. 우리가 와서 돈을 쓰니까 감사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들의 예의 바른 행동, 친절한 태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존중해주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의 좋은 관계가 나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거야. 꼭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제 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최근 들어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태국 관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뉴스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몇몇 사건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내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태국 노동부에 연락해 한국 취업 기회에 대해 문의했어요. 때로는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아직 확실한 소식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문의했어요.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생길까봐 말이죠. 한편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려 노력했어요.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한국과 태국이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복잡한 경제 용어들만 나열된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히 무역이나 투자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양국 간의 노동 이동을 더 쉽게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 더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즉시 노동부에 연락해 이 소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노동부 직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태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아보며 준비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태국의 경제 파트너십 협정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그리고 노동부 공지사항까지 모든 곳을 뒤져가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 쿼터를 무려 92%나 확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92%라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확신을 얻기 위해 노동부에 직접 문의했어요. 노동부 직원은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태국 노동자의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아티와 씨와 같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애쓰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기회가 늘어난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회사 생활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 선배들의 경험담도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고용허가제 지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내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보통 서류 처리에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3개월 안에 한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노동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티와 씨, 축하드립니다. 고용주와의 매칭이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 만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노동부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시스템이 개선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졌어요. 게다가 아티와 씨의 이력서가 고용주의 눈에 띄었나 봐요. 한국어 실력과 호텔에서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셨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답받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주 매칭이 완료된 후 취업 비자 신청 절차도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예전에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번 협정 이후로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직원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티와 씨,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번 협정으로 비자 발급 과정이 많이 빨라졌거든요. 곧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인데도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저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잡으시며 내가 자랑스럽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꿈은 단순히 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꿈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을 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한국의 사계절이 떠올랐습니다. 태국과는 다른 기후, 특히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지 걱정도 되지만 동시에 눈 내리는 풍경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짐을 싸면서 가족 사진을 넣으려다 문득 울컥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야.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거야. 출국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해 주셨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티왓,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거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건강 잘 챙기고 힘들 때마다 우리 생각하면서 힘내렴.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아티왓, 넌 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야. 드디어 출국 당일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한국으로 떠나는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 제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그동안 저를 지탱해준 가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받은 이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긴장됐지만 친절한 직원분의 안내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숙소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티왓,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리고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열심히 살게요. 사랑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한국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받은 이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의 저처럼 꿈을 향해 도전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으로 여행 온 이탈리아 여대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홍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여성 한 명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다른 친구들은 그 여성이 가리킨 곳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카스텔 간돌포에 살다가 취업을 하면서 최근에 로마에서 살게 되었어요. 제 고향인 카스텔 간돌포는 로마 남동쪽에서 약 25km 거리에 위치한 마을이고 교황의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알바노 호수 옆에 위치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조용한 분위기로 휴식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저는 로마 토르 베르가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1982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대학 중 하나지만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예요. 우리 학교에는 동양에서 온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스포츠 클럽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 중 메이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메이는 중국의 무탄위 마을에서 살았던 친구인데 중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중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메이가 살고 있는 무탄위 마을은 베이징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농촌 마을이고 만리장성의 무탄위 구간과 인접해 있다고 했죠. 메이가 살고 있는 마을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마을의 자연경관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메이는 중국의 베이징의 자금성, 만리장성, 천단공원, 음식 등을 제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메이는 동아리에서 이탈리아 친구 마르코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마르코는 많은 친구들에게 메이를 칭찬했습니다. 메이는 유럽의 개인주의 성향과 많이 다르고 가정적이고 굉장히 챙겨준다고 말했죠. 외출하고 돌아오면 메이가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그런 건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메이로 인해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메이와 함께 있으면 신기한 것들이 많다며 좋아했어요. 그들은 3년째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함께 살고 있었죠. 저뿐 아니라 학교의 많은 친구들은 메이로 인해 중국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더 알려져 있지만 우리 학교는 중국 친구들에 비해 한국 친구들이 많이 없었고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러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이란 나라의 장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더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친하게 지내던 이탈리아 친구들 4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주변 유럽 국가들 여행을 많이 했어요. 이탈리아는 EU 국가라 주변 유럽 국가들 여행하기가 정말 좋아요. EU 국가들은 쉥겐 협정에 가입되어 있어 한 번의 비자로 26개 쉥겐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EU 국가 사이에는 국경 검사가 대부분 폐지되어 있어 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죠. 주말에 짧은 휴가로 주변 국가로 다녀올 수 있고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서 화폐 교환에 번거로움도 없어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도 잘 발달되어 있어 국가 간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방학 때는 항상 주변 유럽 국가들을 여행 다녔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졸업하기 전에 조금 먼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비앙카라는 친구인데 예전에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던 친구예요. 예전에 일본과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좋았다면서 한국을 가자고 친구들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는 메이의 영향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궁금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여행할 거라면 안 가본 중국을 가자고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비앙카와 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두 나라 모두 방문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두 나라 모두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우리는 계속 다투게 되었어요. 현지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대략 2주 정도 가능했는데 저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중 중국이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오래 머물자고 주장했고 친구는 한국이 더 볼 것이 많다며 한국을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크게 싸우고 말았죠. 친구는 각자 원하는 나라를 여행 가자고 말했고 결국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은 중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고 비앙카와 다른 친구 2명은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비앙카와 한국으로 가겠다는 친구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메이가 보여준 중국의 멋진 모습들을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베이징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처음 도착한 중국의 베이징 공항은 규모가 컸는데 그만큼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유럽 여행을 할 때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공항에 사람이 많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입국 수속부터 많이 지쳤지만 멋진 관광지를 둘러볼 생각에 힘든 기다림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입국 수속을 하고 수화물을 찾은 뒤 숙소를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적어온 호텔을 보여주니 택시기사는 차에 타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렇게 숙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제가 말한 숙소와 다른 장소에 저희를 내려주었습니다. 숙소 위치를 다시 찾은 후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예약한 숙소를 찾는 것부터 굉장히 난관이었어요. 많은 나라를 여행 다닐 때 사용하던 구글 지도가 중국에서 사용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숙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오랜 시간 헤맨 끝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숙소까지 갈 수 있었어요. 숙소에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첫 느낌은 아무리 비영어권인 국가라고 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숙소 근처에서 먹었던 중국의 딤섬이라는 음식은 맛있었고 무사히 숙소에 돌아왔으니 내일은 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베이징의 관광지들을 찾아가고 싶은데 구글 지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언어까지 통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헤매고 말았죠. 원래 일정은 베이징에서 규모가 큰 쇼핑센터와 전통시장을 방문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힘들게 찾아간 쇼핑센터와 전통시장 모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 운영을 안 한 지도 오래되어 보였죠. 분명히 이탈리아에서 알아봤을 때는 운영 중으로 보고 왔고 메이도 추천해 주었던 곳이었는데 전부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정말 허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헤매는 바람에 제대로 관광도 못하고 늦게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니 밤 9시가 넘었고 주변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우리는 숙소를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큰 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중국 경찰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중국 경찰은 중국어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영어로 계속해서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해도 중국 경찰은 계속해서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30분쯤 지나서야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중국 경찰이 왔고 그 경찰은 우리에게 비자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늦은 시간 사람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니 의심스러웠나 봐요. 비자를 확인하고 중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잡고 늦은 시간에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영어를 할 줄 아는 중국 경찰에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들을 물어봤는데 운영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많은 관광지가 운영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고 허탈한 감정도 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들이라도 둘러보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다시 베이징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의 자금성은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금성의 화려한 건축물을 본 순간 중국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베이징이라는 도시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있어서 역사적인 유적지와 문화재들을 관람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만리장성을 보러 가기 전 베이징의 많은 곳을 관광하자는 생각에 바쁘게 돌아다니며 여러 곳을 걸어다녔고 베이징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관광했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커서 그런지 건물들도 웅장했어요.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단점도 많이 있었어요. 관광지들을 다니며 실망했거든요. 베이징의 공기가 정말 안 좋아서 흐린 날씨처럼 보일 만큼 대기질이 나빴고 대중교통, 공공장소, 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인파가 어마어마했어요.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은 비교적 깔끔했지만 인파가 몰린 장소는 바닥에 쓰레기들이 가득했고 화장실은 너무 더러워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인파에 숨이 막혀서 우리는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람이 적은 쪽으로 걸어 다녔고 중국의 여러 건물들을 사진 찍으며 관광을 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걸어 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중국 경찰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인상 쓰며 중국어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뉘앙스를 보니 우리가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는 것 같았고 저는 찍은 사진들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찍은 사진을 한참 보던 경찰은 갑자기 여러 명의 경찰을 불렀고 우리를 경찰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때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태라 친구와 저는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경찰서를 갔고 우리가 찍은 사진은 정부 건물이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는 정부 건물이 나온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삭제를 했지만 중국 경찰은 중국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는 모든 사진을 지우고 벌금을 낸 후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죠. 지난 일주일간 중국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나니
더 이상 사진 찍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졌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어졌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를 정말 기대하고 왔는데 소통도 안 되고 사람이 많은 곳은 너무 더럽고 조금만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경찰들이 비자를 확인하며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들었죠. 공산주의 나라에 더 이상 있기 싫었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한국으로 여행 간 친구들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여행하는 친구들은 한국이 정말 굉장하다며 너무 행복한 목소리로 한국으로 오길 잘했다고 말했고 우리에게 중국은 어떤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중국이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영어로 안내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관광할 때 계속 헤매고 있으며 사진을 찍다가 경찰서에서 벌금 낸 것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안 그래도 메신저로 우리에게 연락을 몇 번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걱정했다며 얼른 한국으로 오라고 이야기했고 한국은 비영어권 국가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영어로 안내 표기도 잘 되어 있고 구글 지도도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잘 몰라도 여행하기 쉽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만리장성 방문도 포기한 채 다른 친구들이 있는 한국을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일찍 준비해서 출국 3시간 전에 베이징 공항에 갔지만 전부 한자로 안내 표기가 되어 있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데다 수많은 인파로 인해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한국행 비행기마저 놓쳐버렸고 다시 티켓을 구매한 후에야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중국을 떠나면서 느낀 게 중국은 외국인들이 자유여행으로 관광하면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공항부터 대중교통까지 중국보다 훨씬 발전되어 보였어요. 사실 시설들보다 더 감동이었던 것은 곳곳에 표기되어 있는 영문 안내판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통이 가능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로 여행한 것이 처음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저의 큰 오판이었죠. 친구 중 한국 여행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친구는 예전에 중국이 아닌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도 영어가 안 통해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말하며 제 의견에 공감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많은 한국의 관광지를 둘러보았다며 우리에게 다녀온 곳들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오전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시간대라 숙소에 짐을 가져다 두고 한국의 홍대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죠. 홍대의 길거리는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저녁에도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홍대 거리의 조명들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굉장했어요. 밤이 늦어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러 한국인 학생들은 밤거리를 즐기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9시만 넘어가면 경찰들이 검문을 했는데 한국은 저녁 늦어도 검문하는 것이 전혀 없었고 다들 굉장히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한국의 클럽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패션 감각도 뛰어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유럽 사람들이 동양인보다 외모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을 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도 클럽을 가봤는데 한국의 클럽은 고급 사운드 시스템과 화려한 조명이 돋보였죠. 클럽에서 K-팝 음악을 들었을 땐 한국의 K-팝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K-팝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의 클럽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홍대에서 술을 마시며 한국의 밤거리의 놀라움에 감탄하고 있는데 술집에서 만난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해서 처음 만난 한국 친구들과 여러 대화를 하며 새벽 시간까지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더 놀고 싶었지만 아침 일찍부터 한국에 오기 위해 준비했고 공항에서 비행기도 놓치고 대기하느라 피곤했어서 새벽 2시쯤 되니 도저히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숙소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숙소가 인사동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새벽 시간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고
한참을 밖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고 있는데 정말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는 우리 앞에는 서지 않고 한국인들만 태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 차별을 하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한참을 택시를 못 잡고 길거리에서 서성이고 있으니 어떤 한국인 남성 한 명이 한국에서는 어플을 깔아야 택시를 잡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한국 남성의 도움을 받아 어플을 깔게 되었죠. 그렇게 어플을 깔고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큰일이 났다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며 경악을 했습니다. 친구가 가리킨 곳에는 어떤 동양인 여성 한 명이 길에서 자고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소매치기부터 온갖 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성 혼자 길거리에서 잠드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저와 친구들 모두가 큰일이라며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늦게까지 안전한 나라라고 해도 여성 혼자 밤에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것은 위험해 보였고 여성 옆에는 고가의 휴대폰도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우리에게 어플을 깔아주고 있던 한국인 남성에게 여성을 깨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남성은 한국에서는 함부로 여성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찰에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성 경찰관과 남성 경찰관 두 분이 오셨는데 여성 경찰관이 누워있던 여성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여성이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자 여성 경찰관이 부축해서 경찰차에 태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죠. 사실 여성 혼자 길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도 신기했지만 한국에서는 함부로 여성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한국 남성의 말이 더 신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새벽이어도 길에 사람이 많았는데 다들 자고 있는 여성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한국의 관광지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녔는데 한국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았고 퇴근 시간에도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늦은 밤에 길거리에서 잠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겠지만 지하철에서도 걱정 없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살면서 유럽 국가들을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정말 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녔지만 한국만큼 여성 혼자서 밤늦게 다니는 국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늦은 시간엔 혼자 다니지 않아요. 중국에서 숙소를 찾아 들어가는 길에 새벽 시간이 아닌 밤 9시 정도인데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경찰에게 2번이나 비자 검문을 당했었어서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신기하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 정말 제가 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였죠. 그리고 한국은 밤에 환상적으로 아름다워요. 물론 낮에도 아름답지만 한국의 야경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과 한강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야경과 청계천 주변으로 조명된 다리와 물빛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로맨틱했죠. 특히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을 때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고 이탈리아로 돌아왔는데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제게 중국이 어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중국이랑 한국을 둘 다 경험했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한국을 칭찬했어요. 중국과 한국 중에서는 무조건 한국을 여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제가 중국은 언어도 안 통하고 별로라고 말하고 한국이 안전하고 외국인이 여행하기 더 좋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하니 메이는 서운했나 봐요. 제게 중국을 여행 갔으면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의 어플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박하더라고요. 저는 중국 중심으로 제 말에 반박하는 메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메이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너를 포함한 중국인들은 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말을 하고 이탈리아에 온 여러 중국인 관광객들은 심지어 영어도 아닌 중국어를 사용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메이는 제 말에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메이는 저를 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제가 먼저 인사해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메이와 저는 완벽히 교류가 끊어진 채로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의류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 메이와 마르코의 소식을 들었는데 둘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메이와 마르코가 정말 애틋하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커플이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는데 얼마 전 마르코를 만나서 헤어진 이유를 알고 경악을 했어요. 중국은 칭시라는 문화가 있는데 중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측에 결혼 선물로 금전적인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해요. 메이는 마르코에게 부모님이 무타니 마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의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한다며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니 높은 액수의 현금을 칭시로 원했고 마르코는 그 정도의 큰 액수는 부담이 된다며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메이는 굉장히 실망을 하며 여러 차례 칭시의 중요성을 마르코에게 말하며 마르코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 칭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르코는 중국의 칭시라는 것을 이탈리아 사람인 본인에게 강요하는 메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많은 친구들은 칭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문화 중 칭시가 있다는 것은 존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문화를 외국에서 강요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번에 중국 여행을 하고 메이라는 친구로 제가 느낀 점은 중국이란 나라와 중국 사람들은 본인의 의견과 중국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이 허가하는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면 길을 찾기도 힘들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나라라고 느꼈죠. 게다가 해외에서도 중국의 문화를 강요하는 모습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물론 모든 중국 사람들이 메이 같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건 외국인이 중국어를 모르는데 중국이란 나라를 여행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를 여행한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꼭 한국으로 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비영어권 국가인데도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안전함과 자유로움은 최고였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한국을 다시 한번 여행 가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